일부 잃었던 꿈에 대한 갈망. 어릴 적부터 나의 꿈은 하나였다. 하얀 요리복을 입고 반짝이는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되는 것. 아마 그 꿈의 시작은 할머니의 부엌에서였을 것이다.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면 나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며 나도 할머니처럼 요리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엄마께 말씀드렸다. 엄마, 저 요리학교에 가고 싶어요. 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요리? 그런 걸로 뭘 먹고 살겠다는 거니? 기름 냄새 나는 주방에서 평생 보낼 거야? 아무리 설득해도 엄마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나는 평범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은 무료했고 숫자로 가득한 장부를 보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답답하기만 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서른을 앞두고 있던 어느 봄날, 나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초등학교 동창인 정환이었다. 그는 내가 기억하던 그 수줍은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성인 남성으로 변해 있었다. 민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 너는? 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 요리하는 게 꿈이었거든. 그 순간 가슴이 콕하고 아팠다. 그는 나와 같은 꿈을 꾸었지만 나와 달리 그 꿈을 이루어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너도 예전에 요리 좋아하지 않았어? 가정실습 시간에 너가 만든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었다. 친구들이 민주가 만든 게 제일 맛있다고 말할 때의 그 뿌듯함을. 정환과 다시 만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묻어두었던 요리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었다. 민주야, 너무 늦은 건 없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하지만 이미 서른인데. 서른이 뭐가 늦어? 나는 26에 시작했어.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를 뽑아주는 것 같았다. 2부. 새로운 시작과 그림자. 정환과 만난 지 6개월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사실 서로를 좋아한다는 감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정환은 내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민주야, 우리 함께 식당을 키워나가자. 너의 요리 감각과 나의 경험이 만나면 정말 좋은 식당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시부모님들이 외국에 나가 계셨고, 우리도 결혼 문화에 썩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설렜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다. 낮에는 정환의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고 밤에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환은 생각보다 요리 실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내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다. 오늘 민주가 만든 새우크림 파스타 정말 맛있더라. 손님들 반응도 너무 좋고. 정말? 다행이다. 처음엔 크림 농도를 맞추기 어려웠는데 너 정말 타고났다. 나보다 센스가 좋은 것 같아. 이런 대화를 나누며 보내는 시간들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결혼한 지 3개월 후 시부모님을 정식으로 뵙게 되었다. 정환이 미리 말해두기를 어머니가 조금 까다로우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조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축소된 표현인지 그때는 몰랐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인사를 드려도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내가 가져온 선물을 받으면서도 이런 건 왜 사왔어라는 말을 툭 던지셨다. 정환아, 이 여자가 내 와이프라고? 그런 식으로 나를 지칭하시는 것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니까 참았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나를 탐색하기 시작하셨다. 너 생년월일이 언제니? 1994년 3월 15일에요, 어머님. 띠는? 개띠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졌다. 아, 개띠.
우리 정환이는 달띠인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의미라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무속신앙을 맹신하는 사람이었다. 집안 곳곳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셨다. 그리고 점쟁이가 한 말이라며 나에게 이상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셨다. 민주야, 선생님 말씀이 내가 빨간 옷을 입으면 집안에 애군이 온다고 하시더라. 빨간 옷은 절대 입지 마라. 네? 왜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왜가 어디 있어? 그냥 입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내 생활에 하나둘씩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다. 노란색 옷도 안 되고, 화요일에는 외출을 하면 안 되고, 고양이를 보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금기사항들이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주야, 선생님이 사주를 봤는데 말이야. 또 점쟁이 얘기였다. 너와 정환이 사주가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 계속 같이 살면 둘 다 불행해진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잖아요. 잘 지낸다고? 선생님이 보시기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수가 없다고 하시던데.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뒤따랐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희 둘이 이혼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뭐라고요? 사주가 안 맞는 부부가 계속 살면 집안이 망한다고. 빨리 이혼하라고 하시더라. 나는 귀를 의심했다. 결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며느리에게 이혼하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어머니, 저희는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선생님 말씀이 이유야. 너 같은 여자랑 살면 우리 정환이가 불행해져. 그날 밤 정환에게 말했지만 그는 은근히 자기 어머니 편을 들었다. 민주야, 어머니가 워낙 그런 걸 믿으시니까 조금 이해해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내가 식당에서 요리하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 민주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 물을 많이 만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네? 물이요? 그래, 너는 화기운이 강한데 물을 자꾸 만지면 기운이 상충해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 요리하려면 물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지 말라는 거지. 선생님이 내가 물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면 익사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 정말 어이없는 협박이었다. 요리사가 물을 안 쓸 수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다. 어머님은 그럼 제가 뭘 하고 살길 바라시나요? 집에서 얌전히 있어. 그리고 빨리 아이나 낳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30년 동안 꿈꿔온 일을 포기하라니. 게다가 아직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이 얘기까지 하시니 숨이 턱 막혀버렸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불러내셨다. 시누이 미경도 함께 있었다. 민주야, 미경이가 결혼하게 됐어.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말이야.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네? 우리가 2억이 필요해.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어.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2억이라니. 우리 식당 매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돈이었다. 그래, 2억. 시집가는 딸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체면이 서지. 하지만 어머니, 저희한테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야지. 식당 팔아서라도. 식당을 팔라고?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이 담긴 그 식당을 팔라고? 어머니,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리해? 시누이 결혼식에 돈 내는 게 무리야? 네가 우리 가족이 맞긴 하니? 옆에 있던 미경도 한마디 거들었다. 언니, 저도 한 번만 결혼하는 건데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 집안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날 밤 정환에게 시어머니의 요구에 대해 말했다. 정환아,
어머니가 미경 씨 결혼 자금으로 2억을 달라고 하시더라. 2억? 그게 말이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머니는 진심이신 것 같아. 미경이 결혼한다고 했나? 언제부터 남자친구가 있었지? 정환도 놀라는 눈치였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다. 미경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혹시 정환아, 미경 씨가 누구랑 결혼한다고 했는지 알아? 아니, 전혀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셨다. 이상함을 느낀 나는 미경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미경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거야? 나 정말 힘들어. 오빠, 미경이 오빠라고 부를 사람은 정한밖에 없었다. 언니가 의심하면 어떻게 하지? 엄마는 2억 얘기까지 꺼내셨는데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그런 일이? 응, 알겠어. 조금만 더 참을게. 하지만 빨리 언니랑 이혼해야 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혼을 종용한 것, 미경의 결혼 얘기, 그리고 2억 요구까지.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확신을 얻기 위해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정환과 미경의 행동을 관찰했다. 평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미묘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환이 미경을 바라보는 눈빛, 미경이 정환에게 보이는 애교 섞인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가보니 정환과 미경이 소파에서 포옹하고 있었다. 미경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빠, 나도 오빠가 다른 여자랑 사는 거 보기 힘들어. 그들은 키스를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남편과 시누이가. 나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정환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봤다. 그리고 거기서 미경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미경아, 사랑해. 나도 오빠 사랑해. 빨리 그 여자랑 헤어져. 곧 헤어질 거야. 어머니도 도와주시고 있잖아. 메시지들을 보니 이들의 관계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나를 쫓아내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정환과 미경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의붓남매였다. 시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미경이 딸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3부. 복수의 계획.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잠도 오지 않았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시누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도와주면서 나만 바보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화를 내고 울기만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먼저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며칠 더 지켜보면서 정환과 미경의 미를 장면들을 촬영했고 그들의 메시지 내용도 모두 캡처해 두었다. 또한 시어머니와 미경이 나누는 대화도 몰래 녹음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속이고 살아야 해요? 저 여자 때문에 오빠랑 저랑 힘들어 죽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사주 핑계 대면서 계속 압박하면 저절로 나갈 거야. 그럼 2억은 왜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다 계산이야. 민주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우리가 먼저 이혼 소송 걸 명분이 생기잖아. 이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후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게다가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증거라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좋았다. 이제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울 차례였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나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는 만큼 나도 그들 앞에서는 계속 바보 연기를 해야 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2억 이야기를 꺼내셨다. 민주야, 생각해봤어? 미경이 결혼 자금 말이야. 어머니,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2억은 너무 큰 돈이라서요.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선생님도 내가 이번에 좋은 일 하면 운세가 풀린다고 하시더라. 또 점쟁이 얘기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하기로 했다. 어머니, 정말 그럴까요? 제 운세가 좋아질까요? 그럼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특히 내가 미경이한테 좋은 일 해주면 너희 부부 사이도 좋아진다고 하시더라. 내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나는 정환에게도 같은 연기를 했다. 정환아, 어머니가 미경 씨 결혼 자금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정환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마 미경과 무슨 얘기를 나눈 모양이었다. 글쎄, 2억은 너무 큰 돈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해.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가족이니까 도와주긴 해야겠지? 응, 그렇긴 한데 우리 돈을 좀 모아보자. 2억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자. 정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아마 내가 순순히 돈을 주겠다고 하니 일이 쉽게 풀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열심히 돈을 마련하는 척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척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사부. 폭탄 선언. 한 달 후 나는 시어머니와 미경 앞에서 큰 봉투를 꺼내들었다. 어머니, 2억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경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정말 고생했구나. 언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봉투 안에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머니, 그런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사실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뭘? 정환이와 미경 씨가 불륜 관계라는 건 말이에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미경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뭔 소리야? 너 정신이 나갔어? 정신 나간 건 누군지 모르겠네요. 의붓남매끼리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정상인가요?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나는 봉투를 열어서 안에 든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먼저 나온 것은 정환과 미경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들이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미경이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이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다음으로 나온 것은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들을 프린트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것들도 있네요. 미경아 사랑해. 나도 오빠 사랑해. 빨리 그 여자랑 헤어져. 참 감동적인 사랑이네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요. 어머니께서 2억 달라고 하신 그날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죠. 미경 씨가 갑자기 결혼한다니, 그것도 누구와 결혼하는지도 말 안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와 미경 씨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옮긴 거예요. 사주 핑계 대면서 계속 압박하면 저절로 나갈 거야라고 하신 그 대화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혼 소장입니다.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 소장이요. 이혼 소장을 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너 이 계집애가 우리를 속였어. 속인 건 누구인가요? 1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면서 점쟁이 핑계로 온갖 간섭을 하시고 사주가 안 맞는다며 이혼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건 다 정환과 미경 씨의 불륜을 숨기고 저를 쫓아내기 위한 계획이었잖아요. 정말 치밀하게도 짜셨더라고요. 미경이 울먹거리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진짜 사랑하거든. 사랑? 나는 비웃었다. 의붓남매끼리 하는 사랑이요. 그것도 한 사람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우리 혈연관계 아니야.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가족이 된 거잖아. 혈연관계가 아니면 뭐든 해도 되나요? 그럼 처음부터 왜 숨겼어요? 당당하게 사귀지 왜 저와 결혼한 정환과 몰래 만났어요? 그 순간 정환이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민주야, 이게 뭐야? 당신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연기 그만해. 나는 정환에게 이혼 소장을 내밀었다. 여기 서명해.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민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처음부터 나와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미경 씨와 헤어지든지. 나는 정말 둘 다 소중했어. 너도 좋아했고 미경이도. 둘 다 소중? 나는 어이없어서 웃었다. 그럼 일부다 처제라도 하자는 거냐, 이 미친놈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다. 너, 우리 집안을 박살내려고 작정했구나. 집안을 박살낸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저는 그냥 진실을 밝힌 것뿐이라고요. 며칠 후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정환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내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정환의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고요?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1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시어머니와 공모해서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조정위원도 내 편이었다. 피고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불륜 사실이 명백하고 더군다나 가족들까지 가담해서 원고를 속인 정황이 뚜렷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식당에 대한 재산 분할도 요구합니다. 제가 직접 요리하며 매출 향상에 기여했고 결혼 후 식당 개선을 위해 제 개인 돈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제가 결혼 전부터 운영했던 것입니다. 정환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제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식당을 매각해서 그 돈을 나누든지요. 결국 정환은 식당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내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택했다. 5부. 진실의 파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환과 미경의 불륜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게 되었다. 아무래도 법정에 오가는 사람들도 있고 변호사들을 통해서도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 조용한 분이셨지만 이번엔 정말 화가 나신 모양이었다. 어느 날 정환이 전화를 걸어왔다. 민주야, 아버지께서 어머니랑 이혼하신다고 하셔.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어. 나 때문이라고? 불륜을 저질러 놓고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버지는 어머니랑 이혼한다고 하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한테 화낼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잖아?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시아버지는 정말 무고한 분이셨는데 이 일로 고생하게 되어 미안했다.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었으니까. 며칠 후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시아버지가 정말로 시어머니와 이혼 절차를 밟고 계신다고 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가 헤어지게 된 것이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3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나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식당 관련 보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총 7천만 원이라는 돈이었다. 처음에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2억보다는 적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나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동네에서는 계속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부산에 있는 대학 동창이 연락을 해서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주저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2년을 돌아보았다. 정환을 만나 꿈을 되찾았던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순간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들의 거짓말을 계속 믿고 살았다면 평생 바보로 살다가 끝났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진실을 알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나았다. 6부. 부산에서의 새 삶. 부산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학 동창 은경이와 함께 해운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드림 카페라는 이름을 지었다. 꿈을 이뤘다가 다시 찾은 내 이야기를 담은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내가 직접 만든 디저트와 브런치 메뉴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손님들이 늘어났다. 특히 내가 개발한 바다 크림 파스타와 선셋 티라미수는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다. 민주야, 너 정말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 파스타 맛이 정말 예술이야. 은경이의 칭찬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며 격려해주기도 했다. 정환과 미경의 불륜 사건이 꽤 유명해진 모양이었다. 저희도 사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 부산으로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민주야, 너 정환이 소식 들었어?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식당 완전히 망했대. 손님들이 안 와서 결국 문 닫았어.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런 스캔들이 터진 후에 손님들이 올 리가 없었다. 그리고 미경이는 다른 남자랑 결혼했대. 대박 정말? 응, 정환이랑 헤어진 지 6개월 만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 아마 진짜 사랑은 아니었나 봐. 역시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도 진짜가 아니었나 보다. 아니면 현실의 벽 앞에서 굴복한 것이거나. 정환이는 어떻게 됐어?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대. 완전히 망했지. 듣고 나니 약간 씁쓸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정환이 어머니랑 아버지도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대. 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다. 물론 그들이 자초한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후 나는 마침내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결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카페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1년 만에 직원도 3명이나 늘었고 매출도 처음보다 5배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내가 행복했다. 매일 아침 카페에 나와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다가와서 말했다. 사장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었거든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장님처럼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꼈다. 내가 겪은 고통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만약 정환과 평범하게 살았다면 나는 그저 남의 그림자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배신과 고통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다. 카페는 부산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고, 심지어 요리 관련 잡지에도 소개되었다. 나는 이제 정말로 셰프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꿈을 말이다.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신기하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요리책도 출간했다. 다시 시작하는 요리라는 제목으로 내가 개발한 레시피들과 함께 내 이야기도 담았다. 출간 기념회에서 한 독자가 질문했다. 작가님,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와 다르게 행동하실 건가요?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했다. 아니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 다르게 할 게 있다면 좀 더 빨리 알아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를 좀 덜 했을 텐데요. 청중들이 웃었다.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거짓된 관계 속에서 억지로 맞춰가며 사는 것보다 혼자서라도 진실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 큰 식당을 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나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인 것 같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을 찾았고 진짜 꿈을 이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정환과 그의 가족들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선물도 주었다.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다. 지금 이 사연을 듣는 누군가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나처럼.